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로써 대선이 꼭 30일 남았습니다. 한 달을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과연 중도층은 어디에 반응할까요? 대선이 30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 뜨거운 대선 열기,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혜경 씨 논란과 관련해서 5급 사무관이 폐경 치료제는 내가 먹은 약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신을 포기했다라는 전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임신을 포기하고 폐경 치료제를 먹었다는 5급 배모 씨가 최근까지 난임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박빙! 오늘로써 대선이 딱 D-30일 남았습니다. 한 달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이재명 후보 37.0, 윤석열 후보 41.7, 오차 범위 내 접전임. 대선 한 달 앞두고 박빙.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대선을 한 달 앞둔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도 보도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 후보가 박빙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들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단일화. 대선을 30일 앞두고 윤석열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 양쪽에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견도 분분한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조선일보 3면입니다. 윤석열 측 원희룡 본부장 단일화 때가 됐다. 안철수 측 최진석 정치는 생물이다.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본인들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 최측근 측에서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 언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 측 내부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견도 분분합니다만 정치는 생물이다. 나는 안철수 후보 측의 발언이 무언가 의미심장합니다. 잠시 후에 단일화 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단일화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는 다음입니다. 한국일보 1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 박영수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5차례 걸쳐서 11억 원을 받았다. 단기 대여금 명목 박영수 특검 딸 계좌에 11억이 입금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특혜 논란 아파트 성과급 등과 별개다. 50억 클럽과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앞서 주말에 박상도 의원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왜 무슨 연유로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받았는지 검찰은 명확히 규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재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재택, 자가격리 된 사람들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건 어떤 뉴스일까요? 함께 보시죠. 신문인데요. 보건소가 3일간 무소식이더라. 재택 방치가 된 코로나 재택 치료, 경향신문 꼬집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고교생이 자가격리가 해제된 뒤에 사망을 한 사례까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자가격리, 재택격리냐 아니면 경향신문의 문제의식처럼 재택 방치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손정혜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본의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 부대 부산 사나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혜경 씨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부름을 지시했다라는 5급 배모 씨가 그 약, 대리 처방한 약은 김혜경 씨가 아니라 내가 먹었다라고 반박한 바 있는데 저희들 취재 결과 임신을 포기하고 폐경약을 먹었다던 배모 씨가 최근까지 난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이 해명이 거짓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 공개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김혜경 리스크, 의전 갑질 진실 공방. 공방입니다. 논란입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난임 치료제, 즉 임신 촉진제와 폐경약이 동일한 약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와서 논란이 오늘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5급 공무원이 왜 도대체 폐경약을 먹었다는 건지, 이건 사실인 건지 논란부터 살펴보시죠. 대리 처방된 약이 과연 김혜경 씨를 위한 약이었냐, 아니면 5급 공무원이 자기 먹으려고 지은 대리 처방한 약이냐, 이게 논란인데 김혜경 씨가 지난해 3월 갱년기 등 폐경 증세 완화를 위한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했다는 의혹이 참으로 거셉니다. 배모 씨가 그 약은 내가 먹은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배 씨가 폐경 증세가 있어서 임신을 포기했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임신 포기했다. 폐경 증세 치료를 위해서 저 약을 복용했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5급 공무원 배 씨가 지난해 하반기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임신을 위해 불과 얼마 전까지 무단히 애를 썼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배 씨가 먹었다고 주장하는 약은 폐경 여성에게만 처방하는 약이다. 난임 치료받는 임신하려는 여성에게 처방하는 약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먹었다라는 배 씨의 주장도, 배 씨가 임신을 포기했다라는 민주당의 입장도 거짓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상당히 거셉니다. 자, 먼저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폐경약을 복용했다, 임신을 포기했다라는 5급 공무원은 비교적 최근까지 임신을 위해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그 폐경약 자체가 그 김혜경 씨의 집안 문고리에 이제 걸려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먹을 약을 왜 그 문고리에 걸어놨을까부터 좀 의심스러웠죠.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5급 공무원 배 씨의 주장은 자기가 이제 그 약을 먹으려고 처방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최근까지도 이제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게 또 드러나니까, 아니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이 왜 폐경 치료제를 먹지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앞서서 산부인과 전문의는 저희들이 취재한 임신을 하려는 사람에게 폐경약을 처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입장으로서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난임 여성이 폐경 치료제를 먹는다라는 이 말이 민주당의 해명과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는 많은 조간신문들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임신 촉진제이자 동시에 폐경기 치료제이다. 그러니까 이 약은 두 경우에 모두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진 리비알이라는 약의 이제 효능 효과를 보면은 폐경기 여성의 이제 호르몬 치료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임신 촉진 혹은 임신에 관련된 효능 효과는 없어요, 일단. 그런데 이제 그 약을 임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처방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이야기 같아요. 이제 저도 예. 가족 중에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좀 이 약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김 교수님 가족 중에 약사가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좀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효능 효과를 벗어나서 의사가 어떤 처방을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굳이 왜 효능 효과에도 없는 임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 폐경기 치료제를 줬냐? 우리는 의료수가를 안 주겠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의료수가를 포기하면서까지 임신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 폐경기 치료제를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수영 교수님이 이제 가족 중에 약사가 있어 취재를 하신 건데, 첫 번째, 좀 상황이 복잡하니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건, 첫 번째, 임신을 포기한 여성이 임신 치료를 받았다. 최근까지. 이게 지금 저희 보도잖아요.
요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고, 두 번째, 임신을 하려는 여성이 폐경 치료제를 먹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건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물론 뭐 더 취재를 해보셔야 알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물론 뭐 제가 취재한 거지만 약사의 견해로서는 굳이 임신한 사람에게는 임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아무 약이나 쓰면 안 되는데 효능 효과에도 없는 약을 굳이 처방함으로써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다. 의사가 만약에 이것을 효능 효과를 벗어나서 처방을 하게 되면은 심평원이라는 곳에서 이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수가를 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의사가 굳이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의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임신을 하려는 자에게 폐경기 치료제를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약이 김혜경 씨의 문고리에 있었던 것부터가 좀 수상한데 본인이 먹을 약을 굳이 자기가 모시는 도지사의 아내의 집 앞에 걸어놓게 한 다음에 자기가 그걸 나중에 픽업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고 이 약의 효능을 보더라도 임신 촉진제라는 것 자체가 일단 존재하지가 않고 임신을 촉진하려면 주로 배란 유도제라는 걸 이제 먹게 되거든요. 배란 전혀 유도제요? 다른 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안 맞는 해명을 내놓다 보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뭐 대리 처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처방 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오해들이 있었다, 뭐 송구하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자꾸 과학적으로 임신 촉진제이자 동시에 폐경기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국의 의사랑 약사가 몇 명인데 이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오히려 더 지금 악재를 더 오래가게 만드는 해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교수님 의견대로라면 대리 처방 의혹에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신을 포기했다던 5급 공무원이 먹였다던 폐경 치료제, 알고 봤더니 그 5급 공무원은 비교적 최근까지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밝혀졌고,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입니다. 소고기 공간 집무실 업무용이었고 샌드위치 30인분도 코로나 이후 재택회의 경우 식비 법과 사용 합법적이다. 폐경약과 임신 촉진약은 동일하다. 이게 지금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신을 포기하고 폐경 치료를 했다라던 5급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한 사실이 보도되자 폐경약과 임신 촉진약이 동일하다. 지금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조금 전 김수경 교수는 약사들의 취재를 통해서 임신 촉진과 폐경약은 동일할 수 없다. 저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닌데 폐경약과 임신 촉진약이 동일하다라는 선대위 차원의 논평이 나간다면 상당한 거짓 논란일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의학적으로 사실이다라고 입증된다면 대리 처방 의혹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A씨와 국민의힘 간 어떤 관계인지 의구심이 든다. 김대중 아방궁 노무현 명품 시계 논두렁 기사를 연상케 한다라는 선대위 직능본부장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손주인 변호사님, 대리 처방 논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오늘 폐경 치료제와 임신 촉진제가 동일한 약이다라는 선대위 직능본부장의 저 답변인 것 같아요. 일단 본부장이 의학적인 근거나 전문가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저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집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누가 맞는 말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약이 어떤 의학적인 어떤 전문적인 처방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이 김혜경 씨 약을 배모 씨가 좀 심부름해줬다라는 정황이 조금 뚜렷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갖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하게 내가 먹을 약 내가 가져왔던 거라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간명한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약을 탈 때는
그 약제비를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카드로 했을 겁니다. 본인 약이면 본인 카드로 했겠죠. 의료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여서 그 영수증을 제출을 하던가 네. 아니면 본인의 의무 기록이나 이런 데 있으면 내가 이런 산부인과 질환으로 40대도 폐경이 일찍 오는 경우는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럼 내가 했다라고 의무 기록을 일부라도 개인정보를 지우고 내던가 이렇게 간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다수 전문가 의견과 다른 의견까지 이렇게 주장할 만한 사안인가. 예. 이 대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에 이 폐경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우리 국민에게 별로 도움되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폐경을 겪고 있는 중년 여성들이 좀 마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네. 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위기가 닥쳤을 때 진솔한 게 더 답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리 처방은 의료법상 가족 관계이거나 예를 들면 조금 거동이 어려운 환자 같은 경우는 대리 처방해 줄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예. 물론 비서가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갑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수십 년간 있었었고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부탁을 해서 심부름을 시켰다고 했을 때 이게 위법 소지가 있으니까 정말 문제다라는 국민보다 사과하고 진솔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또 용서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리하게 의혹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진솔한 태도가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게 거짓 해명 논란으로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요. 김병미 대변인님, 예. 저 김병욱 그 선대위 본부장의 발언과 기존 민주당의 입장이 조금 배치된다라는 조간신문의 보도도 있습니다. 기존까지 입장은 저 예. 5급 공무원이 임신을 포기했다. 폐경 치료를 위해서 동일한 약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병욱 본부장의 주장대로라면 임신 촉진제와 폐경 치료제가 같다라는 말은 그 5급 공무원이 임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니까 기존에 했던 입장과 또 배치되는 것이다. 한 조간신문의 지적도 있는데 일단 여야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김혜경 씨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커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초기 대응의 문제일 겁니다. 과거 우리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언급하면서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대통령을 치명적으로 이끌었던 건 거짓말 논란이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도이치구쇼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선대위에 있는 수많은 관계자가 나서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안의 문제는 더 꼬이고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한 진실을 아는 사람 딱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김혜경 씨, 그리고 하나는 김혜경 씨를 위해서 사적으로 일을 했다는 바로 이 5급 공무원 배모 씨. 근데 이 배모 씨가 얘기하고 있는 주장이 자꾸 이야기가 거짓말 논란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혜경 씨밖에 없는데 예. 그럼 김혜경 씨가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 나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에 있는 관계자가 나서서 이런 해명들을 내놓다 보니까 이 말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거짓말 논란으로 끌려 들어가면 갈수록 뉴스는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개인 카드로 긁어서 결제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법인 카드로 다시 바꿔치기 결제하는 내용들. 이 내용들이 충분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좋다. 그러면 업무용으로 썼다고 하니까 그 업무용 해당 시간에 누구와 관사에서 함께 업무를 했는지를 증명하고 밝히라고 언론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일은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최악의 해명이라고 보는 것은 결국 이 일이 시작됐던 건 A씨의 녹취록 파동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의 핵심 당사자 A씨에 대한 정치적 음해 공격까지 나서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2016년, 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그 녹취를 바탕으로 시작됐던 이슈의 중심 고영태 씨를 대상으로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 A씨를 대상으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친한 적이 있으니까 어떤 이유를 근거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치적 목적을 씌워서 꼬리 자르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사람에게 음해성 공작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건의 진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 과거 민주당이 2016년, 17년도에 고영태 씨를 대상으로 했던 내용들을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이 사건에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야당 김병미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폐경 치료제와 임신 촉진제는 동일한 약이다. 라는 민주당 직능 본부장의 답변. 오늘 뜨겁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예. 김혜경 씨가 3월에 대리 처방된 약 정말 안 먹었습니까? 일단은 그 선거 시즌이고 그래서
이것이 뭐 사실관계 여하를 떠나서 어떻든 후보자나 또는 후보 배우자가 이러한 논란에 이제 중심에 섰다는 것은 뭐 어떤 식으로든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했고 김혜경 씨도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이렇게 이제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5급 배모 씨와 7급 A모 씨라는 분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5급 배모 씨가 이 7급 A모 씨를 성남문화재단에 계신 분을 이제 직접 이제 채용을 했고 그리고 한 9개월 정도 같이 일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언론 제보나 이런 것은 이제 A모 씨가 하고 있는데 9개월 정도 함께 일을 하면서 9개월 내내 이제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9개월 동안 녹음하고 캡처한 것을 언론에 지금 제보하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그 경위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김혜경 씨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개월치의 호르몬제를 직접 처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또 이 A모 씨를 통해 가지고 또 처방을 받았다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경위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김혜경 씨가 본인 스스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호르몬제를 6개월치를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구에게 심부름시킬 일이 과연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김병욱 직능본부장이 페이스북에 어제 저녁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이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이제 폐경약하고 임신 촉진제라고 예. 이야기하는 이 동일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이것은 선거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아, 이거 그리고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전에 제가 이 돌직구 쇼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예. 페이스북에 글을 내렸습니다. 아, 자, 이거 뉴스 속보네요. 예, 페이스북에 조금 전에 글을 내렸고요. 지금 김병욱 직능본부장이 올렸던 주장, 폐경약과 임시촉진약은 동일하다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글을 내렸다. 예, 그래서 김병욱 의원 개인의 의견을 올렸는데 이것이 마치 이제 직능본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선대위의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될 오해가 있어서 김병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오늘 오전에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소고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소고기도 그게 이제 김혜경 씨 집이 아니고 그 경기도지사 공관에 있는 냉장고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보관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 그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법인 카드로 바꿔치기 또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인 카드로 11만 8천 원어치 소고기를 샀는데 그 법인 카드 사용 내역에는 이 11만 8천 원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그거는 경기도가 확인해 준 겁니까? 그거는 저희 캠프에서 크로스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뭐 경기도와 했으니까 뭐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11만 8천 원 법인 카드 결제됐다라는 영수증은 A 씨가 공개한 상황이라 예.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일단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선대위에서 하나씩 체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예로 들면 냉장고 청소를 시켰다, 냉장고 정리를 시켰다. 이거 사실은 이제 공간에 있는 냉장고거든요. 그리고 이 5급 배모 씨와 7급 A모 씨라는 사람은 그들의 업무 중에 공간 관리 업무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간에 있는 냉장고에 물건을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정리는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빨래 같은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혜경 씨가 메모까지 남겨가면서 빨래는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은 이제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고 샌드위치 30인분을 또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니 한 명이 아침에 샌드위치 먹어봐야 몇 개 먹겠습니까? 30개를 법인카드로 썼다는데 이것은 오전 회의에 회의 참석자들에게 조식용으로 구입을 했다라는 것도 일단 이제 드러난 상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확인되지 않고 또 자극적인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또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나왔던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과 틀리고 그다음에 공관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코로나19 때문에 공관이 일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자택에서 회의를 대체를 했던 경우도 굉장히 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조찬용 샌드위치라든지 초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업무용 카드, 법인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체킹을 해가지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대선이 30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재수 의원님께서 해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인데요. 말씀을 듣자 보니까 몇 가지 좀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군요. 선대위 본부장이 올렸던 글을, 즉 폐경력과 임신 치료는 동일하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글이다. 그래서 글을 내렸다라고 말씀 주셨고, 다른 것들은 뭐 다 법인카드 11만 8천 원 기재가 없다라고 확인이 됐지만 김혜경 씨가 3월에 대리 처방된 약을 먹었는지 여부에서는 선대위가 아직 확인을 안 한 거군요. 그러니까 일단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개월치의 호르몬 약을 김혜경 씨가 직접 이제 처방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직접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호르몬제를 직접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꼭 숨겨야 되는 네. 뭐 비밀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슨 뭐 급한 일이 있거나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도움 받았을 그러니까 대리 처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떻든 본인 이름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6개월치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감춰가면서 예. 할 만한 사안이냐 네. 이런 이제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혜경 씨 본인은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3월에 대리 처방된 약을 내가 안 먹었다 혹은 먹었다 아직 답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여성 호르몬제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조금 좀 그 개인 프라이버시에 좀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김혜경 씨가 직접 이제 그 해명을 하기보다는 어떻든 5급 배모 씨와 7급 A모 씨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든 지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배모 씨에게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알겠습니다. 나왔던 여러 가지 소고기 샌드위치 이 문제는 경기도지사 공관에 있는 냉장고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 매체에서 또 다른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소위 명품 로션 심부름까지 공무원에게 시켰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 씨가 로션 받아서 교체해놓고 남은 거 2개 합체시켜봐요. 자, 그러자 새 것은 지사님 욕실에 비치했고 남은 건 모아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에르메스 로션이다라고 하고요. 저 로션을 사고 또 비치하는 것까지 심부름을 시켰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야당에서는 저 로션은 뭐로 구매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부대변인, 법카 샌드위치 먹고 법카 명품 로션 바르며 하루 시작했나? A씨가 로션 구입하고 영수증을 공무원에게 줬다면 법인카드로 구입 후 영수증 처리하기 위한 것 아닌가? 구매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야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대변인. 네, 지금은 A 씨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둘씩 이 대화 내용이라든지 그 녹취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일에 대해서 하나둘씩 해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션을 과연 법인카드 등 공금으로 혹시 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신속히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충격적인 건 저 에르메스라고 하게 되는 그 명품
브랜드가 박힌 로션이 저게 비치돼 있는 것보다 여기 해당 공무원이 가서 로션 2개를 하나로 합치고 또 이것을 지사님이 쓸 수 있도록 잘 배치시켜 놓는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평소 알고 지냈던 정치인 이재명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때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면도기로 강철 피부 막 얘기했던 모습들, 그리고 굉장히 소탈하면서 국민들에게 격이 없이 다가설 것 같은 정치인의 이미지와는 달리 고급스러운 로션들을 이렇게 비치해놓고 쓰게 되는 것 하나하나까지 해당 공무원이 저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 것이 과연 공무원의 역할이고 일인가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늘 설명드리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주당 정권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 기대하고 있는 기대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2017년 대통령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쓰고 있는 관저에서는 치약, 칫솔까지도 사비를 가지고 쓰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게 바로 민주당 정권의 시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논란이 한참 불거졌던 게 관저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논란이 써졌고 결국은 이게 관행이냐 아니냐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냐에 대한 문제들 속에서 절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질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보이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촛불 정신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얘기해 왔던 인사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 이재명 후보의 관저, 관사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공무원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고 국민들 지켜보시기에도 이런 일 하라고 내가 세금 내서 공무원들에게 일을 맡기는가라고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재명 후보 부부가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예. 어떻든 뭐 이런 것이 이제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와 후보 배우자가 모든 것이 자신들의 불찰이다 이렇게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관계는 좀 하나씩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5급 배모 씨, 7급 A모 씨라고 하시는 분들의 업무 중에 공간을 관리하는 역할이 이분들의 업무입니다. 예.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명품 로션 자꾸만 이러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200만 원짜리 뭐 이 명품 하면은 되게 이게 뭐 명품 가방처럼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데 이 사실은 이제 7, 8만 원 정도 하나요. 7, 8만 원 정도. 그리고 이 명품이 이재명 후보 개인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간에 있습니다. 공간 화장실에 비치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공간에 가끔 국무총리 공간이나 도지사 공간을 가보게 되는데 거기 가면 저희들도 화장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손을 씻고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그 화장품들 손에 바릅니다. 그리고 요 공항에 가더라도요, 공항 의전실에 가더라도 거기에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핸드크림부터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실수로 이제 그 브랜드가 언급돼서 앞으로는 저 브랜드 언급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시죠. 그러기 네, 때문에 죄송합니다. 무슨 명품 로션 이래 버리니까 무슨 뭐 1, 200만 원짜리 공간에 비치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공간을 관리하는 업무가 예. 이 배모 씨와 이 7급 A모 씨의 또 자신들의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저 국민의힘 부대변인이라는 분이 법카로 샌드위치 사 먹고 법카로 명품 로션 바르고 좀 과도한 것이죠. 아침 회의용으로 샌드위치 30개를 산 겁니다. 한두 명이 30개를 아침에 어떻게 먹겠습니까? 회의용으로 산 것이죠. 당연히 그것은 이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명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국민들께 송구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야를 대표해서 두 분의 의견 공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만 원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중에는 11만 원대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초밥을 심부름시켰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인카드로 초밥이 구매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게 직원 경료비로 둔갑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 씨,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다. A 씨, 본인 카드 결제 후 취소,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 경기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S초밥 등 4개소 총 42만 4,200원, 집행 대상자 자치행정과 뭐뭐뭐 등 집행 목적, 현안 업무 추진 노고부서 격려 경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의혹 보도가 시사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뭐 어떤 의혹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초밥을 이제 김혜경 씨가 이제 올려달라고 그랬다라는 그 5급 그 공무원 배 씨의 말이 있었고, 그러자 이제 그 7급 그 공무원이 자기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해가지고 초밥을 산 다음에 이제 법인카드로 이제 바꿔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은 누구랑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으로 이 돈을 썼다라는 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거기에 그걸 부서 경려비로 처리를 한 거라고 지금 시사저널이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왜 법인카드를 이렇게 자기 개인 돈처럼 사용했는지, 이것 역시도 뭔가 공관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먹으려고 시킨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공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 공관 관리가 이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에 들어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사적인 부분까지 냉장고에서 산 딸기를 앞쪽에 꺼내 놓는 것, 혹은 블루베리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보는 것까지도 공무원이 공간 관리의 업무에 들어가는 건지가 전 너무 충격적이고, 그럼 전국의 모든 도지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정말 국민들은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공간 냉장고에 소고기 있었잖아요. 소고기, 업무용 소고기라고 하는데, 업무용 소고기라는 게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초밥이나 뭐 샌드위치는 뭐 여러 사람이 회의할 때 나눠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냉장고에 음료수 같은 거 비치해 놓고 손님 오시면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공적인 법인카드로 저는 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고기가 업무용으로 존재했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소고기를 예. 아침부터 구워 먹었을 것 같지는 않고, 여러 업무용 사람 다 소고기. 업무용 소고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 정황이 너무나 법인카드를 개인 돈처럼 사용했고, 또 화가 나는 것은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어쨌든 시민들이 돈을 내서, 세금을 내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 비서처럼, 그냥 개인 가사도우미처럼 이제 부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김수현 교수님 의견 주셨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께 또 반론의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용 소고기란 게 어떤 겁니까? 아니, 그 공간에서는 오찬, 만찬, 조찬이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공간이라는 공간이요. 회의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뭐 기업 유치를 하거나 또는 뭐 외국 대사가 오거나 하는 모든 오찬, 조찬, 만찬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공간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환영, 뭐 저기 초청 오찬도 있고 초청 만찬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식비는 당연히 이제 법인 카드를 쓰게 돼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이제 그 식사가 다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냉장고가 2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냉장고 물건 넣고 그러면은 오찬이나 만찬을 해가 귀빈들 모시고 또는 예. 뭐 회의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예를 들면 썩은 과일을 내놓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부식의 신선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 A모 씨와 5급 배모 씨라는 것은 공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공간 관리와 관련되는 업무를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냉장고에 당연히 이제 부식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찬 만찬 식재료로 다 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것을 그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공문을 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굉장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아니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까먹었는데. 예, 또 생각나시면 바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기 예.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공적인 공간에서, 업무용이었다. 공간에서 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제가 당장 기억이 나는 게 예. 작년 하반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그 법인카드 시장으로서 쓸 수 있는 법인카드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직원 경료비가 거의 50% 이상입니다. 직원 경료비가. 특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말 관두고 싶을 정도로 일이 많아지니까 예. 그분들 격려 차원에서 이제 점심 때 피자를 보낸다든지 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개인 돈처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너무 과도한 비판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지난 금요일에도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엔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리 처방 의혹 같은 것들이 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자, 후보자는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저 제보자에 대해서 공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이것 또한 논란입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공익 제보자를 자처하는 분이 후원 계좌 만들었다. 돈 때문에 폭로한 건 아니냐. 당시 배씨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두면 됐을 것이다. 왜 그만 안 뒀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은요. 갑질 피해자가 왜 그만둬야 하냐. 직장 내 갑질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싫으면 네가 그만두지 그랬냐라는 집권 여당의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어쩔 수 없이 따랐던 사람이 죄인이라고 보시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상호 의원은 이런 의혹들은 전혀 충격적이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건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매우 긴장한 상태에서 들여다봤는데 그렇게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걸 볼 때 국민들께서는 부적절해 보이나 그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자, 심각하게 국민들은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과연 이 배우자 의혹이 후보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지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시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등 의혹 등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이 57.3%였습니다. 반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는 20.6%,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논란이 영향을 줄 것이다는 44.5%,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는 29.5%였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심각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김혜경 씨의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는 57.3%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답변이 나왔다라는 것도 보도해드립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현근택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여야 간에 지금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당했으면 그만두면 되지 왜 이제 와서 폭로하냐, 돈 때문 아니냐. 부적절하죠. 근데 부적절한데 현근택 대변인의 말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논란을 삼을 만한 소재는 아니고 부적절합니다. 근데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다. 근데 우상호 의원의 표현은 좀 잘못되긴 했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업무 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리 이런 방만한 운영에 대한 사례를 좀 많이 접해왔거든요. 좀 무감각해진 측면이 있고 이 적폐 중에 적폐가 이제 업무 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빼서 뇌물로 바치고 유력 정치인이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어떻게 했냐 했더니 당당하게 언론에 생활비로 썼다. 그래도 처벌받지 않고 지나간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는 심각하지 않다라는 건데 그래도 대선 후보한테 기대하는 어떤 도덕심은 우리가 과거에 지자체 단체에서 이런 업무 추진비를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해온 면도 있고 심지어는 뇌물로 쓰기도 했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근절하고 어떻게 적폐를 청산해 나갈지를 이제 청사진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네. 측면에서는 이거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 초밥 얼마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근절하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의 도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선을 한 달 앞둔 여론조사들이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향방은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 공개합니다. D-30, 이제 한 달, 딱 한 달.
내일부터는 한 달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숫자 2가 됩니다. 내일부터는. 살얼음판, 단일화 논의 재부상.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제가 직접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오늘 발표된 각종 조간신문들의 여론조사 무려 8가지 여론조사 한 번에 쓱 훑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안방에 편안히 앉으셔서 TV를 통해서 김진 앵커의 상냥하고 친절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선을 한 달 앞둔 지지율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형 미디어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기에 아주 시원합니다, 눈이. 그래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추세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된 D-30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41.7, 이재명 37.0, 안철수 10.1, 심상정 2.5의 결과고요. 추이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30.2에서 1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2월 여론조사 결과 41.7로 상승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39.9에서 37.0으로 다소 하락을 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돌직구쇼 민심진심 배종찬 소장님. 네.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저희가 추이로 봤어요. 자,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윤석열 후보가 40% 됩니다. 윤 후보의 상승 국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행보, 박스권, 보합 국면이죠. 예. 윤 후보가 지금 30일 남겨두고 두 후보 뭐 오차 범위 냅니다. 오차 범위 내니까 이른바 이번 대선을 가리켜서 정말 오리무중이다. 예. 호각지세다. 호각지세. 아는 거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백중지세다 이런 얘기인데 백중지세. 제가 보기에는 30일 지금 판세는 오범지세입니다. 그건 뭡니까? 오차 범위 내 혼전. 오범지세. 네. 이것도 생각해 오셨군요. 김혜경 씨 논란이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발목을 잡았죠. 아. 발목을 잡은 이유는 설명절 연휴를 관통하면서 바짝 쫓아왔어요. 바짝 쫓아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리서치 조사 결과보다도 더 바짝 쫓아왔는데 김혜경 씨 논란이 터지면서 역시 이건 중간지대 부동층이죠. 유권자층인 MZ세대, 특히 누구? 여성, 예. 특히 어디? 경기도. 특히 어떤 이념 성향?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성 수도권 중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 의혹은 김건희 씨 의혹도 상당히 논란이 되지만 바로 이런 중간지대 M 여중들에게 MZ세대 여성 중도층에게 기에 솔깃한 의혹이에요. 예. 과잉, 의전, 법인, 카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자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그러니까 반등 국면, 추격 국면에서 이 이슈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렇죠. 진단이시군요. 근데 이 논란이 있는 가운데 3일 1차 대선 TV 토론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체로 저기 전재수 의원도 계시지만 표정이 발언이 무거웠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셨습니다.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조간신문들도 일제히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5개 매체의 한 달 앞둔 여론조사 수치를 대형 미디어월에 한 번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시원합니다. 제가 좀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5개 여론조사의 5개 매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조선일보와 TV조선. 이재명 후보 31.0, 윤석열 후보 35.0, 심상정 후보 2.9, 안철수 후보 12.1. 중앙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이재명 38.1, 윤석열 36.8, 심상정 4.2, 안철수 11.7. CBS, 서던포스트. 이재명 31.7, 윤석열 36.8, 심상정 2.7, 안철수 6.9. 국민일보, KSOI. 이재명 35.1, 윤석열 37.2, 심상정 2.2, 안철수 8.4. 한겨레신문, K스타리서치. 이재명 32.6, 윤석열 38.8, 심상정 2.9, 안철수 10.8. 종합해보면 정말 배종찬 소장이 말했던 것처럼 오범지세, 오차범위 내에서 파죽지세. 그렇습니다. 오범지세인데 대체로 이 조사를 종합해서 보면은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종합적인 겁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바짝 쫓아가다가
어떤 벽에 부딪혔냐? 배우자죠. 김혜경 씨 논란에 벽에 부딪혀서 튕겨서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가 D-30이. 그러니까 한 달 남겨두고 발표된 겁니다. 실시된 건 조금 전이죠. 발표된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앞서는 결과인데 한 조사만 다릅니다. 중앙일보 엠브레인 퍼블릭은 오차 범위 내 이재명 후보가 약 1.9%인가요? 앞서는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는 통계적으로 누가 앞선다 뒤처진다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렇죠. 추세에 대해서 배용찬 선생님 해석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오범지세를, 즉 오차 범위 내에서 파죽지세를 벗어난 결과인데 뉴데일리 PNR 여론조사 결과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무수히 많은 여론조사들 한 번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PNR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31.7, 윤석열 후보 48.0, 심상정 3.0, 안철수 7.7. 요거는 배 소장님 오차 네.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군요. 오차 범위 바뀐데 한 두 가지를 세 예.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지. 이 윤석열 후보가 48%까지 나왔던 조사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48%는 무슨 이야기냐? 당선 가능성입니다. 어. 실제 이번 대선에서 46, 47, 48 정도에서 당선자가 결정된다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럼 48%면 오차 범위 바뀌기도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거의 당선선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예. 이런 결과가 없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보수청이 더 결집하고 있다. 보수층이 결집했다. 자, 앞서 5개 여론조사 기관의 화면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예. 5개 여론조사 기관 화면.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5개 여론조사 이 김진 앵커가 쭉 바쁘게 읽어줬던 발표했던 이 조사 결과는 전부 면접원이 직접 물어본 면접원 조사입니다. 아, 요거는 5개 모두 다 면접원. 몽땅 면접원 조사입니다. 직접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 그렇죠. 면접원 조사입니다. 그다음 자 조사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조사 PNR 피플 네트워크 이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예요. 아,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우세하게 나옵니다. ARS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더라도 48%까지 나왔다면 결집, 보수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보면 7.7%죠. 그러네요. 10%가 안 되니까 이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보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하는 조사가 30일 발표된 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늘 궁금했는데 사람이 직접 누구 찍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보다 기계가 네. ARS가 귀하께서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기계로 대답했을 때 윤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대체적으로 이건 결과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사 방법 자체가 의도했다기보다 결과적으로 자동응답 조사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대체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상대적으로 면접원 조사보다도 그리고 꾹꾹꾹꾹꾹꾹 눌러야 되기 때문에 예. 무응답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샤이가 거의 없는 정도 수준까지 뽑아내지기 때문에 ARS가 대체적으로 신기하군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PNR 네트워크스 조사에서는 피플 네트워크스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거의 나올 대로 다 나온 48%의 지지율입니다. 최대 결집할 수밖에 없다. 네. ARS에서는 어떤 샤이 보수가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샤이 보수도 끌어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줍은 사람들도 응답할 수밖에 없는 버튼을 뚜두뚜두두 누른다. 눌러야 되는 거죠. 네. 흥미로운 여론조사. 여론조사의 세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한데 야권 단일화 다시 재시동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의 이견도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유난 단일화 찬반 여부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층에서는 찬성한다는 여론이 10.1, 반대가 56.7로 높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절반 이상이 단일화하지 마라 라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에서는 찬성이 66.0, 단일화해야 한다 66%, 15.3은 그 단일화 뭐하러 하냐.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 중에 40.3%는 단일화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막상막하 37.9%는 단일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38.5, 단일화하면 안 된다가 35.4%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여론조사가 가장 의미 있는 게 소위 역선택이다 아니다의 논란을 가장 방지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죠. 각 후보의 지지층들의 속내를 잘 대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용찬 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왜 단일화 의견이 나올까? 당위성 법칙입니다. 단일화를 해야 더 확실하거든요. 예. 더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바로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죠. 보수층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죠.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단일화해야 된다. 당위성 법칙입니다. 그래야 더 정권교체 경쟁력, 파괴력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매와 이전입니다. 이매와 이매와 이전. 이준석 매직이냐, 예. 이준석 저주냐. 아, 근데 이매냐 이주냐. 그렇죠.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왜 단일화 반대 여론도 심상치 않게 많이 나오느냐. 예. 그 이유는 워낙 이준석 대표가 싫어하니까 단일화를. 예. 이른바 20대 30대를 견인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여기까지 만들어내놓은 데는 무동산 올라갔죠. 신안군 방문하죠. 바로 이준석 매직이거든요. 이매입니다. 이매인데 그런데 단일화는 너무 싫어해요. 그게 이른바 이준석 저주입니다. 이죠. 자, 이매로 가느냐 이저로 가느냐. 예. 이건 윤 후보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이매 이저. 줄임말에 강한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흥미로운 해석까지 곁들여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 양쪽에서 단일화에 대한 언급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원희룡 본부장. 때가 됐다. 때가 됐다. 초박빙 대선서 승리하려면 안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 공동정부론도 당연히 가능하다. 공동정부 카드까지 꺼내들었어요. 정진석 부의장, 윤 후보가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끌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공동정부론에 동의하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최진석 선대위원장의 한 말은 생물. 그리고 김동길 명예교수, 안철수 후보 후원회장인데 단일화는 필수, 단일화 안 되면 앞으로 아무것도 안 돼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병미 대변인님. 예. 단일화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나왔던 인터뷰, 이게 아마 지난주 금요일인가 했던 내용들이 이제 오늘 아침 조간에 보도가 됐는데요. 결국은 윤석열 후보 또 안철수 후보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얘기들은 주변에 있는 관계자발 얘기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 얘기를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나오고 얘기가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힘줘서 얘기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목소리에도 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여과 없이 표출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최종적인 결단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정은 결국 후보의 몫이기 때문에 정치는 또 생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조금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는 아직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일화를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알 수 없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 주말 저희가 지방 출장이 있었고 지방 방문해서 기자님들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안철수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또 윤석열 후보도 다소 모호한 답변을 했거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끌고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과거의 기업의 경험도 있고 또 행정의 경험도 있고 정치 경험도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안철수?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행정에 대한 경험은 없지 않냐 이렇게 또 다소 모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종적으로 두 후보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 마지노선이라는 이름이 있죠. 단일화의 마지노선도 있습니다. 1차 마지노선은 14일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투표지에 한 명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14일이면 얼마 안 남았죠. 2차 마지노선은 27일. 27일까지 단일화 시 사퇴 후보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2명의 이름이 다 출력이 되고 사퇴한 후보 옆에는 사퇴라고 표시가 된다는 거. 데드라인도 있습니다. 3월 4일 단일화 시 투표소 안내문에 사퇴라고 게시되고 투표지는 두 사람 모두 인쇄가 됩니다. 즉 14일까지냐 27일까지냐 3월 4일까지냐 라는
마지노선이 세 개가 존재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는 앞서서 배종찬 소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단일화를 저주한다라는 재밌는 용어도 만들어 주셨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왜 단일화에 반대하는 걸까요? 국민의힘 한 비례대표 의원, 이준석 대표 등이 단일화에 선거 공개적으로 말 못할 뿐 내부적으로는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이 꽤 있다. 그러자 이 대표 익명지이냐 설마 또 진절멸간한다. 이 대표는 두 가지 싫어합니다. 익명 그리고 단일화. 안철수 후보는 과연 뭐라고 언급했을까요? 오묘한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 당 내에서도 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얼핏 들으면 저쪽 정리도 못하는데 내가 할 말 뭐 있겠냐라는 말로도 들리지만 또 다리 들리면 단일화로 의견 통일해라. 이준석 대표 설득하라. 라는 말로도 들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단일화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의 마지노선 안에 혹은 단일화가 안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건 순전히 배종찬 소장님의 개인적 예상입니다. 네, 제 분석인데 저는 단일화가 물 건너가고 있는 중이다. 무슨 말입니까? 물 건너간다는 건 안 된다는 말? 당이 물 건너갔다 그러면 제가 또 너무 단정짓는 거니까. 물이 건너가고 있다.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이유는 당회성 법칙에 따르면 단일화가 되면 훨씬 더 경쟁력이고 파괴력이 있는데 예. 워낙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 이렇게 되면 지지층들이 안 옮겨갈 수 있어요. 단일화를 시도하더라도 이건 뭐야 이렇게까지 싸우고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은 우리가 굳이 단일화를 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이렇게 지지층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단일화 효과는 상쇄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단일화가 되려면 양쪽 지지자가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이런 분위기상이라면 물 건너가고 있는 중 이 정도로 표현해요. 그럼 물이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난 4.7 보궐선거 때를 앞두고서도 참 많은 분들이 하셨죠. 서울시장 단일화? 서울시장 단일화를 두고 그때 있었던 진보 진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단일화는 절대로 될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도 거친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오갔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뭔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결과들이 정말 역사상, 정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누구 하나도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안 좋은 쪽, 좋은 쪽으로 뭔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단일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중간 영역이 없어요.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본격적인 여야 주자들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이의 영남, 윤의 호남. 이야, 의미심장한 제목. 이재명의 영남, 윤석열의 호남.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영남이란 무엇일까요?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서 호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포함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영상 보시죠. 다시 봉화에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언제나 그 참혹했던 순간을 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여러분도 기다리시죠? 그러나 그 세상이 우리가 그냥 기다린다고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아시지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자, 봉하마을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앞에서 굉장히 오열을 했습니다. 그 모습 좀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은 또 전재수 의원일 텐데 노무현 키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탁한 정치 신인 전재수가 어느덧 재선 부산 의원이 돼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앞에서 왜 온 겁니까?
어제 저도 함께 이제 봉하마을에 갔었습니다. 봉하마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하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 자리에 함께 했었는데요. 일단은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고 또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면 이제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9년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먹먹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도 봉하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생전에 꿈꿨던 국가 균형 발전 이것을 이제 개성한다는 측면에서 서울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부 지역의 수도권을 만들겠다. 이 이제 아주 중요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또 올리면서 아마 저렇게 이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닌가 저는 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느꼈고요.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뭐 저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떠나시면서 남겼던 여러 가지 유지들 중에 남부 수도권 공약, 큰 공약을 발표하는 그것이 이제 어제 중요한 또 공약 발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아마 저런 감정들이 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린 장면,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강력히 어필하고자 싶은 전략도 있으리란 분석도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당 공식 채널인 델리민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상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노무현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득권과 싸워 이겨내는 정의로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제 아내 권양숙 여사님도 저 닮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더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습니다. 믿고요. 두 번 생각해도 이재명이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일종의 가상 영상이고 한 지지자가 만든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 공식 채널에 올라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야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 진짜 아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결례다. 아직도 이리 고인을 능욕하나 민주당 고발해야 된다. 민주당 친문 성향 커뮤니티, 민주당원, 그리고 딥페이크 AI 어쩌고 하더니 와 진짜 정말 당신들 이라는 논란,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선대위가 아닌 지지자가 제작했다. 그런데 당 공식 채널에 올라왔군요, 영상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서 영상을 내렸다. 당대표가 경고 조치했다. 라고 서둘러 입장을 냈습니다. 야당에서는 선관위에 신고하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무리 급해도 금도가 있다. 이 대표. 하태경, 국민통합 역행하고 고인 명예훼손한 심각한 범죄다. 엽기적 강령술 정치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발상이냐. 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야, 이거 고인의 목소리를 AI로 가상 영상으로 이제 만든 건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지 안 할지 이거 모르는 일이잖아요. 뭐 여사께서는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런 영상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고인이라고 하잖아요. 고인 가족들에 대한 동의가 있었느냐, 그래도 추정적으로 승낙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마련되어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일단은 공식적인 채널에 올리기에는 조금 부적정하게 좀 가볍게 올렸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우리 국민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저렇게 AI로 뭔가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선전하는 도구로 쓰는 것을 조금 아직은 익숙치 않아 하고 좀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실한 마음에서 올렸다고도 뭐 선회할 수도 있고 또 지지자가 맞는 거라고 하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요즘 밈이나 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여러 가지 이제 홍보 캠페인이 활용되는 측면에서 괜찮겠다 했을지언정 그래도 이거는 조금 가볍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AI로 이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네. 아마 거기에 이제 대적할 만한 요소가 될 것이다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많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 AI일지 아니면 뭐 성대모사일지는 뭐 알 수 없으나 고인의 목소리인 듯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가상 영상이 과연 적절하나 적절하지 않냐 논란일 것 같습니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배출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가진 굉장히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됐을 때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뭐 업적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리면서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도 이제 함께 흡수하고자 하는 물론 그런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너무 좀 민주당에서는 노무현이라는 어떤 상징을 독점하려고 하는 좀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의 것 혹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중에도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 존경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신뢰가 되고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았다. 너무 이제 조심스럽지 않았다. 좀 금도를 넘었다. 어느 정도 뭐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시도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고인이 된 분의 뭐 성대모사든 AI든 영상을 만들어서 마치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이런 목소리를 입혀서 동영상까지 만든 것은 너무 과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며 우리 아저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는데 윤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자주 국방과 평화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더 이상 이것을 정쟁이 아닌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저와 우리 국민 모두가 바꿔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까지 얘기하고 그 뒤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동안. 자, 김병민 대변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제주 강정마을이었고 지난 토요일에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고독하고 어렵게 결단을 내렸던 곳이기도 하죠.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가 필요하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아마 노 전 대통령을 생각했던 모습의 마음이 좀 목이 메였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자리에 있었던 기자분들도 보면서 후보가 갑자기 이제 목이 메이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내용들을 좀 지켜봤던 일이 있었고요. 후에 여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그 뒤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결정이라도 국익을 우선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과연 훗날 민주당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잇겠다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날 한 지상파 방송에서 예능 촬영을 했을 때도 좋아하는 노래로 노래 한 곡조를 부르면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부르고 난 말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있었던 그 좋은 모습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노무현 정신이라고 불렸던 그 좋은 모습들을 혹시 왜곡되거나 훼손되거나 하는 일들을 지난날 정치권들이 좀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할 때가 이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야의 양강 후보 모두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면서 울먹였던 건데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퀴즈잖아요. 윤석열 후보, 상대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울먹였던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진정성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부분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사드 배치라든지 선제 타격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그것도 1조 5천억 원이 넘게 드는 국익과 별로 맞지 않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무기 체계도 아닌 사드 배치, 또 뭐 선제 타격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남북 사이에 갈등을 고조시키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뭐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뭐 저는 좋은 일이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5년 하시면서 저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곁에서 청와대 부속실장을 했는데 길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 탓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저주와 악담과 이것을 퍼부었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뭐 이런저런 뭐 미사 요구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고 굳이 선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AI로 노무현 대통령 영상을 만들어서 지지자들이 저런 것들을 올렸는데 문제는 수십만의 이재명 지지자들이 뭐 저런 것들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당의 공식 홈페이지인 델리민주에 저걸 올리는 저런 것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선대위에 송영길 대표도 엄중 경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신 차리고 일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생각을 하면서 뭐 저렇게 하는 모습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려면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어떤 평화로운 이런 이제 공약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마운 얘기지만 진정성 없는 것 같다라고 논평해 주셨고 델리민주 관련돼서 전재수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 나왔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라 라는 굉장히 강경한 전재수의 노무현 퀴즈의 돌직구 발언도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광주 5.18 민주묘지에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허용이 됐을까요? 영상 보시죠. 그래서 제가 분양은 못했지만 분양을 막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러나 제가 마음속으로 5.18 희생자분들의 영령을 위해서 참배는 했습니다. 저는 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의 상징에 대해서 제가 예를 갖추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맞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열린공강TV인가요? 이 김만배 씨 관련된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열린공강TV, 김만배 추가 녹취록, 윤과 욕하며 싸우는 사람,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에이, XXX 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서 응?
그런데 형 판단이 항상 맞다. 열린공강TV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자가 봐주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김만배가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잘 모른다는 김만배 씨가 욕설도 나누면서 싸우는 사이다. 자기들 스스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녹음해서. 결국은 화천대유 업자들에게 이익을 준 쪽은 윤석열 후보 아니겠냐. 관련성도 훨씬 더 높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참 걱정된다. 자, 이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도 있습니다. 야당의 반박 이번엔 살펴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 윤석열, 김만배에 뭘 봐줬냐? 김만배와 조력 주고받는 깊숙한 관계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 김만배의 허풍 몇 마디 토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갖은 핑계 대가며 특검 거부한 건 이재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손재현 변호사님, 이 김만배 씨 추가 녹취록을 열린공강TV에서 공개한 건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열린공감TV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개입된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가 뭔가 봐준다라는 건 수사를 은폐한다던가 여러 가지 비위 정황들을 좀 덮어주는데 일조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에는 또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비위라든가 여러 가지 온당하지 못한 처사를 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문제는 좀 추상적이고 애매해서 도대체 무슨 비리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뭘 덮어줬는지가 나타나질 않아서 이것을 논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일각에서 대장동 관련된 관계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김만배 씨가 이제 녹취록과 관련해서 주장한 게 뭐였냐면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로 쓸 수 없다, 신빙성이 없다, 내가 좀 과하게 거짓말한 부분도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고지고대로는 믿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런 발언들이 녹취록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좀 염려되는 게 가장을 해도 그래도 일부 김만배 씨하고 어떻게 소통을 한다던가 알고 지내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대장동에 깊숙이 관여는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개연성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캠프 측에서 좀 요목조목 잘 설명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만 명대가 나왔다는 속보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주말에 바빴던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의 행보도 살펴보시죠. 정당은 양당이 35년 동안 대변하지 않은 이 광장시장 같은 이런 우리 상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땀 흘려 자기 노력으로 돈 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진보적인 정권 교체 저 심상정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괜찮았니? 괜찮았어요? 2달 만에. 오래간만에 뛰어보니까 정말 쉽지 않네요. 항상 처음 출발할 때가 어렵지만 계속 꾸준히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그게 달리기 같아요.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